겨울 오후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순애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식자재 구경시켜드릴게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순애의 얼굴에 기쁨이 번집니다. 우리 미영이가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외제차한 미영이 운전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 도매업체 사장님이 특별히 싸게 해준대요. 순애가 창밖의 황량한 공장지대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미영아, 여기가 어디니? 꽤 먼 것 같은데. 회색 콘크리트 창고 앞 미영이 철문을 열며 말합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좋은 재료들이 가득해요. 영하 30도에 찬 공기가 확 밀려오자 순애가 몸을 움츠립니다. 미영아, 여기 너무 춥네. 텅 빈 냉동 창고를 보고 순애가 돌아서려는 순간 쾅 철문이 닫힙니다. 미영아, 문이 잠겼어! 순애가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립니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 순애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집니다. 미영아, 제발! 나 여기 있어! 문 열어줘! 미영의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나야 일 다 끝났어. 이제 그 사람 걱정할 일 없겠다. 순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죽이려고 한 거지. 미영이가 날 가뒀어. 죽이려고 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애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죠. 남편이 떠난 지도 15년 순애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며 외아들 철수를 키워냈습니다. 손님들은 순애의 손맛을 인정했고 정직한 장사로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겨울이면 김장김치를, 봄이면 봄나물을, 여름이면 시원한 물김치를, 가을이면 갖가지 장아찌를 담가 파는 순애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죠. 순애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넵니다.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아이고, 잠이 없어서 말이야. 나이 들수록 새벽잠이 없어져요. 순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물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치는 순애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순애는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었죠.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손님들이 믿고 사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오전 10시 며느리 미영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미영의 모습은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어머니, 또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미영아, 차 한 잔 마시고 가렴. 내가 좋아하는 대추차 끓여놨어. 미영은 코웃음을 치며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그런데 어머니, 제발 좀 깔끔하게 다니세요. 친구들이 우리 시어머니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순애의 가슴이 아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가게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여기 좀 봐요, 어머니. 이런 낡은 그릇에 반찬을 담아 파시면 누가 사 먹겠어요? 요즘은 다 위생이 중요한데.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다 삶아서 소독하고 있어. 깨끗해. 미영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아유, 답답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미영은 가게를 나가면서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야.
지금 시장 왔다가 가는 중이야.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서 반찬 가게 하시거든. 진짜 촌스럽지? 나도 몰라. 철수 오빠가 효자라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짜 창피해 죽겠어. 백화점 문화센터 갔더니 거기 회원들이 다 아는 거 있지? 시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집에 계신다고 둘러댔지 뭐. 목소리가 멀어져 가는데도 순애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애 씨, 오늘 김치찌개용 김치 있어요? 고등어 조림 반찬도 주세요. 순애는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했죠. 그때 건너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며느리가 또 왔다 갔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바빠서 잠깐 들렀다 갔어요.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아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닌데. 순애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말이야. 아까 전화하면서 가는 거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욕하고 다니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사장도 거들었죠. 맞아요. 순애 씨 아들은 그렇게 착한데 며느리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순애 씨가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건데 말이야. 순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미영이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애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주려 노력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순애는 잠시 가게 뒤편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해온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죠. 그때 옆집 떡집 아주머니가 막 찐 시루떡을 가져왔습니다. 순애 언니, 이거 좀 드세요. 맨날 대충 드시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요. 순애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순애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죠. 순애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양념이 고루 배도록 3번이나 졸였고 밤과 대추도 넣어 달콤하게 만들었죠. 철수와 미영, 그리고 손자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철수가 말하자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이제 가게 정리하시라고 해요. 나이도 있으신데 계속 그런 데서 일하시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준호학교 학부모들도 다 아는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판다고 하면 애가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철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그래도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인데. 미영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죠. 평생 하신 일이라고 계속 해야 해요? 친구들이 시어머니 시장에서 반찬 판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지난번에 동창회 갔는데 다들 시어머니가 문화센터 다니신다, 여행 다니신다 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었어요. 순애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친구들도 우리 집 반찬 먹으면 다 부러워해요.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제일 착하네. 미영이 준호를 째려봤습니다. 준호야,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 식사가 끝나고 미영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은정아, 내일 모임 어디서 해? 호텔 라운지? 좋지. 근데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직도 그 냄새나는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말을 안 들어.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어.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모든 것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애에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멸시와 무시뿐이었죠. 순애는 낡은 앨범을 꺼내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미영이를 딸처럼 아꼈는데, 결혼할 때 폐물도 다 물려주고 집 장만할 때도 내 돈 다 보태줬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사둔 땅 문서가 있었죠. 개발 예정지라는 소문만 돌았을 뿐 아직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언젠가 이 땅이 큰 가치를 가질 거라 믿었죠.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땅.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순애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연일 계속되었고 시장 상인들도 손님이 줄어 걱정이 많았죠. 순애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순애는 묵묵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따라 손가락이 시려 자꾸만 그릇을 놓칠 뻔했죠. 나이가 드니 추위도 더 타는구나. 순애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오전 9시쯤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주세요. 도매업체에서 고급 식자재를 싸게 넘겨준대요. 어머니 가게에서도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 미영아. 고마워. 몇 시에 갈까? 미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3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차로 같이 가요. 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는 건가 싶었죠. 점심시간에 옆집 아주머니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식자재 싸게 살 수 있는 곳 알아봐 줬어요. 오늘 같이 가기로 했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요? 미영 씨가?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미영이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빨리 타세요. 거기가 좀 멀어서 서둘러야 해요. 순애는 앞치마를 벗고 서둘러 차에 올랐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건물들이 뜸해지고 공장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여기가 어디니? 꽤 먼 것 같은데. 미영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해요. 좋은 물건 많다고 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큰 물류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죠. 여기야, 어머니. 안에 냉동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재료들이 있대요. 미영이 먼저 내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는 조금 불안했지만 며느리를 따라 들어갔죠.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미영은 큰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니.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철문을 열자 영하에 찬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순애는 몸을 움츠리며 안으로 들어갔죠. 냉동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면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순애가 돌아서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순애는 급히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문이 잠겼어. 빨리 열어줘. 순애는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철문은 소리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죠. 순애의 숨결이 하얗게 번져나갔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나야. 일 다 끝났어. 이제 그 사람 걱정할 일 없겠다. 아니, 뭐 잠깐이면 돼. 늙은이들은 추위에 약하잖아. 미영의 웃음소리가 철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제발, 나 여기 있어. 문 열어줘.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 안에서 순애는 점점 체온을 잃어갔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순애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애였지만 이 차가운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순애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데?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택배기사 한 명이 물건을 싣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이었죠. 기사는 귀를 문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희미하게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택배기사는 서둘러 창고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냉동 창고에 누가 갇힌 것 같아요. 관리인은 놀라서 달려왔죠.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은 입고 예정도 없고. 하지만 자물쇠가 채워진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자물쇠를 안 채우는데. 관리인이 급히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쓰러진 순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나,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택배기사가 순애를 밖으로 옮기는 동안 관리인은 황급히 119를 눌렀습니다. 순애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순애의 상태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심부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순애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겨울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죠. 구급대원은 순애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드려야겠어요. 한편 미영은 집에서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미영이 먼저 말했죠. 오빠 어머니가 오늘 가게 일 끝나고 친구분들이랑 어디 가신대요?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가끔은 쉬셔야지. 그때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보호자 김철수 씨입니까? 어머니 김순애 씨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냉동 창고에 갇혀 계시다가 발견되셨는데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엄마가 냉동 창고에?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빨리 가봐야겠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철수는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냉동 창고에 갇히신 겁니까? 철수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 미영은 병실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였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죠.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니께서 깨어나시면서 계속 미영아, 미영아 하고 부르시던데요. 며느리분이신가 봐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죠. 미영아, 엄마가 왜 너를 찾지? 오늘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순애가 눈을 뜨는 데는 몇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순애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죠. 철수야.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애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순애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미영이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병원 중환자실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고 각종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철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폐에도 손상이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 증세도 보이시네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파랗게 질린 손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미영은 병실 밖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니, 그냥 사고였어.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셨다가 문이 잠긴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가 복도로 나와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경찰이 왔어. 엄마 사건에 대해 조사한대. 미영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경찰이 병원 상담실에서 철수와 미영을 따로 조사했습니다. 냉동창고 관리인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갇힌 날은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어머니와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고 엄마가 혼자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미영의 차례가 되자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머니가 오후에 물건 보러 간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경찰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 외제차가 찍혔습니다. 번호판을 조회 중인데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애가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철수가 기뻐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죠. 엄마, 정신이 드세요? 저 철수예요. 순애는 아들을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가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애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애를 쳐다보고 있었죠. 순애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충격이 크셔서 기억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데리고 갔어요. 식자재 구경시켜준다고. 병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죠. 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를 데리고 갔다고? 미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미영 씨 차량이 창고 앞에서 확인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내리는 장면도 찍혔고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건 제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온 거예요.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순애가 힘들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이가 문을 잠갔어.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 들었어. 전화하면서 이제 그 사람 걱정 없다고 웃으면서 말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아, 정말이야? 내가 정말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미영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시골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매일 시장에서 반찬 팔면서 우리 체면 깎아먹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 넌 사람이야? 미영이 비웃었죠. 잠깐 가둬둔 것뿐이에요. 죽을 줄은 몰랐다고요. 경찰이 미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특수강금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영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죠. 철수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이미 내 아내가 아니야. 엄마를 해치려 한 순간부터 미영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동안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애는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병문안을 왔죠. 순애 언니 그 나쁜 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평소에 얼마나 무시했는지 다 봤으니까.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 미영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철수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영이를 너무 믿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죠. 철수야, 넌 잘못 없어. 사람 마음이야 어떻게 다 알겠니? 엄마도 미영이를 믿었잖아. 철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준호는 제가 키울게요. 퇴원을 앞둔 날 순애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미영에 대한 원망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이 더 컸습니다. 순애는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준 상처. 이걸로 끝낼 수는 없어. 하지만 복수는 신중하게. 철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적으세요? 순애는 수첩을 덮으며 미소 지었죠. 그냥 앞으로 할 일 정리하는 거야. 가게도 다시 열어야 하고.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해야 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그날 밤 순애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사둔 땅 문서가 있었죠.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었던 그 땅이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습니다. 순애는 문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미영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철수가 부축했지만 순애의 걸음은 의외로 단단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엄마는 강해. 병원 로비를 지나며 순애는 뉴스가 나오는 TV를 봤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냉동창고 감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 순애는 담담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품에 안겼죠.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빨리 나왔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면회 신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나. 이제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시장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순애의 진짜 계획은 달랐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죠. 사장님, 제가 가진 땅 좀 확인해 주세요. 중개사는 땅 문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여기가 바로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예요. 최소 80억은 나갈 겁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노후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 산 땅이었죠. 그동안 개발이 무산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순애는 끝까지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년부터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순애는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팔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땅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순애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JS 투자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JS는 순애의 영문 이니셜이었습니다. 순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고급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구입했죠. 거울 앞에 선 순애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아닌 품이 있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순애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투자회사의 틀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대표님,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실 건가요? 컨설턴트가 물었죠. 순애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개발이요. 특히 신진 사업가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요. 컨설턴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요즘 호텔 사업이 호황이거든요. 그때 순애는 미영의 친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미영이 감옥에 가기 전부터 호텔 사업을 꿈꿔왔고 이미 사업 계획서까지 만들어뒀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미영이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애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호텔 사업, 내가 도와줄게.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순애는 가명으로 신분을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증과 명함을 만들었죠. 머리를 염색하고 렌즈를 끼고 화장법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심지어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연습했죠. 순애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시골 냄새 난다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변했는데 2달 후 미영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임시 석방된 것이었죠. 미영은 집에 돌아왔지만 철수와 준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미영은 혼자 텅 빈 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쳐놨어. 미영은 친구들을 만나 사업 자금을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미영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냉동 창고에 가둔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죠. 미영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JS 투자개발의 광고였습니다. 호텔 사업 투자, 최대 30억까지 지원 가능. 미영은 서둘러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JS 투자개발이죠? 호텔 사업 투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나요? 미영은 기뻐하며 약속을 잡았죠.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JS 투자개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미영은 감탄했죠. 박소연 대표님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미영이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서 있던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소연입니다. 순애였지만 미영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의 우아한 자태, 그리고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말투까지. 미영은 약간 주눅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호텔 사업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셨나요? 미영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꼼꼼히 검토하는 척하며 말했죠.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그런데 신용 조회를 해보니 현재 재판 진행 중이시던데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곧 무죄로 풀릴 겁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사업가의 과거보다 미래 가능성을 봅니다. 순애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투자 조건입니다. 30억을 투자하되 수익의 70%는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 시 모든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합니다. 미영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순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순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투자를 받으려면 파트너사와 공동계약을 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인데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죠. 미영은 서류를 훑어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순애가 친절하게 설명했죠. 간단해요. 저희와 파트너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더 안정적이죠. 미영은 결국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주일 내로 자금이 입금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순애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사업에서는 누구도 믿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거든요. 미영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떠난 후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넌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순애는 미영이 서명한 서류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진 함정이었죠. 미영은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의 계좌에 3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잔액을 확인했죠. 정말이네. 30억이 들어왔어. 미영은 즉시 호텔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토지를 계약하고 건축업체와 미팅을 잡았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봐, 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곧 호텔 사장이 될 거야. 한 달이 지나자 순애가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미영 대표님, 사업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파트너사에서 미팅을 요청하셨어요. 미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순애는 고급 호텔 라운지를 미팅 장소로 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시죠. 중요한 분이 오실 예정이에요. 다음 날 호텔 라운지에서 미영은
순애와 함께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외국인처럼 보였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죠. 안녕하세요. 전 해외 파트너사의 제임스 김입니다. 사실 그는 순애가 고용한 전문 사기꾼이었지만 미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신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 미영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추가 투자요? 얼마나 하실 건데요? 제임스가 미소를 지었죠.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영권의 일부를 저희가 가져가야겠죠. 미영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50억이면 꿈꾸던 럭셔리 호텔을 지을 수 있었죠. 좋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순애는 미영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차를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미영은 복잡한 조항들을 대충 읽고 서명했죠. 그 안에는 사업 실패 시 모든 투자금을 일주일 내에 상환이라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지만 미영은 놓쳤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법률 검토는 받으셨나요? 미영은 손사래를 쳤죠. 괜찮아요. 저도 사업 경험이 있어서요. 계약이 끝나고 미영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허가가 계속 반려되었고 인테리어 업체는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죠. 왜 이러는 거야? 돈도 다 줬는데. 알고 보니 순애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인맥을 동원해 미영의 사업을 방해했죠. 건축허가 담당자에게는 미영의 전과 사실을 알렸고 인테리어 업체에는 더 좋은 조건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미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미영의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 계약금과 각종 수수료로 이미 20억이 나갔고 나머지 돈도 빠르게 줄어들었죠. 미영은 다급하게 순애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대표님, 큰일 났어요.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순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후 순애는 미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임스도 함께 있었죠. 제임스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미영이 놀라서 말했죠.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순애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반 시 모든 투자금을 일주일 내에 상환해야 한다고.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50억을 갚으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임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담보로 잡힌 개인 자산을 처분하셔야겠네요. 집, 차, 모든 예금. 미영은 무릎을 꿇을 듯이 애원했죠.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다른 투자자를 구해볼게요. 순애는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김 대표님도 나름 노력하셨는데.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을 섞을 수 없어요. 미영은 순애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박 대표님, 제발 도와주세요. 대표님만 믿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며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사업권을 저희에게 완전히 넘기시면 빚은 탕감해 드릴 수 있어요. 대신 미영 씨는 완전히 손을 떼셔야 합니다. 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호텔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모든 권리 포기 서류에 서명하자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이제 빚은 없어요. 다만, 순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미영 씨가 일부 책임을 지셔야 해요. 법적으로 사기 혐의가 있거든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사기라니, 내가 뭘 속였다는 거예요? 제임스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초기 사업 계획서에 허위 내용이 있었어요. 경력과 자산을 부풀렸죠. 이건 투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 그 서류는 순애가 조작한 것이었지만 미영의 서명이 있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죠. 이건 함정이었어. 그때 미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죠. 김미영 고객님,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미영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호텔 사업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순애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충고 하나 할게요. 욕심이 너무 과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죠. 특히 남을 해치려 했던 사람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미영은 순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죠. 미영이 사무실을 나간 후 순애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발을 벗고 렌즈를 뺐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이제 겨우 시작이야. 내가 나를 얼려 죽이려 했던 그 고통, 이제 내가 천천히 느껴봐. 순애는 미영의 서명이 담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곧 법원으로 갈 예정이었죠. 미영은 집에서 쫓겨나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죠. 냉동창고 사건이 알려진 후 친구들도 미영을 피했습니다. 미영은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죠.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순애가 준비한 마지막 한 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순애는 서울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JS 투자개발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라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순애는 홍보 대행사를 통해 각 언론사에 초청장을 보냈고 특별히 미영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투자금 관련 최종 합의를 위해 참석 요망이라는 문구와 함께였죠. 미영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혹시라도 투자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직원이 미영을 특별석으로 안내했죠. 김미영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행사장 앞쪽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미영은 맨 앞줄에 앉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커졌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한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순애였죠.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그녀가 박소연 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S 투자개발 대표 박소연입니다. 순애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발표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 경험한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애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계속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사업가가 허위 서류로 저희를 속여 30억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의 사진과 함께 조작된 서류들이 나타났죠. 미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속인 거잖아.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미영을 제지했습니다. 순애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김미영 씨는 바로. 순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위에서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진한 화장을 지우는 신용을 하며 선글라스를 벗었죠. 자신의 시어머니를 냉동 창고에 가둬 죽이려 했던 그 며느리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죠. 박소연이 바로 시어머니 순애였다는 것을. 어머니?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나예요. 내가 냉동 창고에 가둔 시어머니 김순애. 기자들이 미영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죽이려 하셨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사기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미영은 카메라 플래시에 눈이 부셔 얼굴을 가렸지만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죠. 미영의 초췌한 모습과 당황한 표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순애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살인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반성은커녕 또다시 사기를 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빼돌리려 했죠. 순애는 미영이 서명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영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미영의 말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살인 미수로 이미 재판 중이신데 또 사기까지 치신 건가요? 순애는 무대에서 내려와 미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미영아, 이게 바로 지옥행 열차야. 내가 나를 얼려 죽이려 했던 그날부터 이미 내 표는 끊어진 거였어. 미영은 순애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그 장면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미영은 호텔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으며 취재를 시도했죠. 김미영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어머니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영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택시 기사들도 미영을 알아보고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미영은 비를 맞으며 걸어가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미영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시어머니 살해 시도 며느리, 이번엔 사기 행각, 냉동창고 감금 사건의 충격적 후속, 악독한 며느리의 추락 등의 제목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도 김미영 며느리였습니다. 댓글들은 더 가혹했습니다. 미영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영은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벽을 바라보며 울었죠. 이건 불공평해.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한편 순애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뉴스 봤어요. 이게 다 엄마가 하신 거예요?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철수야. 엄마가 했어. 미영이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죠. 철수야, 내 엄마를 죽이려 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약과지.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서류 가방에서 검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였죠. 이것으로 미영은 냉동창고 감금 사건과 함께 두 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미영은 고시원에서 나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국민이 미영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숨을 곳은 없었죠. 미영이 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던 미영은 스스로 자수를 택했죠.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은 미영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미영 씨죠? 마침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었기에 기자들도 많이 왔죠. 순애는 철수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만 남았죠. 재판장이 입정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미영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사건을 정리했죠.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 김순애 씨를 영하 30도의 냉동창고에 감금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 그리고 투자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구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악랄합니다.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시어머니를 단지 체면과 허영심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더구나 보석으로 나온 후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최후 변론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죠. 피고인이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인,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 단순한 판단 착오입니까? 미영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재판장이 미영을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지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피고인이 먼저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순애가 피해자 진술을 위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결혼할 때 제 패물을 모두 물려줬고 집 장만할 때도 제 전 재산을 보탰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급기야 저를 냉동창고에 가둬 죽이려 했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었죠. 순애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반성은커녕 또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호텔 사업을 빙자의 사기를 치려 했죠. 저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고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시어머니를 냉동창고에 가둔 것을 인정합니까?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잠깐 겁을 주려고.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영하 30도에서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미영 씨가 평소에 순애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습니다. 시골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욕하고 다녔어요. 떡집 아주머니도 증언했죠. 순애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증언들이 이어질수록 미영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투자 사기건에 대한 심리도 이어졌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죠.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영이 항변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저를 속인 거예요. 가짜 투자자를 만들어서. 하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피고인이 서명한 이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철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를 해치려 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아들 준호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미영이 울부짖었죠. 철수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요. 준호는 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철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고 30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죠. 재판장이 일어서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시어머니를 냉동창고에 감금하여 살해하려 한 점, 그리고 투자 사기 및 문서 위조를 저지른 점이 모두 인정됩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더구나 보석 중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7년이라니. 7년이라니. 법원 보안관들이 미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영은 순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만족하냐?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쳐놓고 만족하냐? 순애는 조용히 일어서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법원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애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철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죠.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영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순애와 철수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죠.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가족, 자유, 명예, 모든 것을 잃었죠. 호송차가 출발하자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7년 그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끝이야. 철수가 물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셨을 텐데.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아직 마지막 계획이 남아 있었죠. 미영이 출소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판결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냉동창고 감금 며느리, 징역 7년 확정, 악독한 며느리의 최후 등의 제목이 화면을 채웠죠. 댓글들은 한결같았습니다. 7년도 적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죗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미영의 이름은 악독한 며느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왔죠. 하지만 작년 겨울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순애는 전통시장 한켠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옹기라는 이름의 찻집이었죠. 반찬 가게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었지만 순애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따뜻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오늘은 대추차 한 잔 주세요. 떡집 아주머니가 들어오며 인사했죠. 순애는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직접 달인 대추차예요. 꿀도 넣어드릴까요? 찻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시장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철수와 준호가 찻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뛰어와 순애를 안았죠. 순애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 학교는 재미있었어? 준호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 찻집 그린 거예요. 순애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철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순애가 기뻐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죠. 정말? 우리 철수 정말 자랑스러워. 철수는 이제 더 이상 미영의 그림자에 가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죠. 준호를 혼자 키우면서도 일과 육아를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찻집에는 특별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순애가 투자했던 땅을 개발하는 건설회사 대표였죠. 김 사장님,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년이면 사장님 땅값이 100억을 넘을 겁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그 땅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순애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 땅에 시니어 복지센터를 짓는 것이었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따뜻한 밥을 먹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저녁이 되자 찻집 문을 닫고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죠. 철수와 준호와 함께 사는 이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순애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철수가 편지를 내밀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준호한테도 좋지 않아. 준호는 엄마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죠. 순애와 철수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어머니였죠. 사돈. 아니, 순애 씨.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큰 잘못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는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어요. 자식 일이니까. 두 노인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침묵이었죠.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찻집 앞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시장에도 활기가 돌았죠. 순애는 여전히 매일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순애가 계획한 시니어 복지센터 기공식이 있는 날이었죠.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애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큰일을 하시다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감탄했죠. 순애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기공식에서 순애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겁니다.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누구든 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요. 철수가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도 할머니 손을 잡았죠. 할머니 최고. 순애는 가족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영이 준 상처는 아직도 가끔 쑤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과 따뜻함이 순애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찻집에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가게 이름이 옹기예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얼리면 그 차가움은 꼭 돌아오니까요. 저는 이제 따뜻함만 남기고 싶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대신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서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뜻이 있네요. 그런데 사장님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했어요.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작년 이맘때 순애는 냉동 창고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찻집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찻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눈이다. 순애는 준호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가고 있었죠. 준호야, 눈이 예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찻집이 더 예뻐 보여요. 순애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죠. 철수가 퇴근하고 찻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쓴 책이 출판된대요. 철수는 아버지와의 추억, 어머니의 강인함,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에세이를 썼던 것입니다. 순애가 기뻐하며 물었죠. 정말? 우리 철수가 작가가 되는 거야?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목은 옹기로 했어요. 엄마 찻집 이름을 따서요. 시니어 복지센터가 완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순애는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옹기의 집이라고 하세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따뜻한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순애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죠. 미영아, 넌 감옥에 있지만 나는 자유로워. 내가 나를 얼리려 했지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옹기를 전하며 살고 있어. 이게 진정한 복수이자 승리야.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언젠가 내가 나올 때쯤이면 세상은 더 따뜻한 곳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 순애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찻집 안은 따뜻했죠. 손님들의 웃음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준호의 제잘거림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움도 복수도 모든 것이.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